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제가 한강 자전거길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저녁 7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을 힘차게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자전거 퇴근길인데요. 비가 내렸다가 방금 전까지는 그쳤었는데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가족 여행으로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여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좀 시리즈로 주요 코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코스는 6박 8일 유럽 3개국 투어였었는데요. 로마에서 시작을 해서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그 다음에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 1924년에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던 샤모니, 그곳에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몽블랑까지 케이블카가 가진 않았었고,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842m 에기디미디 전망대에서 해발 4807m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자, 그 중에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중에서도 전반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은 포르 로마노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중심지였던 포르 로마노 지역인데요. 2000여 년 전에 고대 로마 제국의 그런 유적지들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세웠다는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자, 티투스 개선문은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장군들이 다시 로마로 금의 환영을 할 때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올 때 통과했다라는 문, 그게 바로 티투스 개선문인데요. 그래서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로마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그 장군들이 개선할 때 통과했던 문이 바로 개선문입니다. 그게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시절에 세웠던 티투스 개선문이고, 그것을 한 서기 1796년부터 1797년까지 나폴레옹 시대에 제1차 이탈리아 원정을 왔었던 나폴레옹이 고대 로마 시절에 티투스 개선문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1806년부터 1836년까지 약 30년 동안 프랑스의 개선문을 건립을 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영광, 또 나폴레옹이 40번 싸워 이겼던 승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포함해서 나폴레옹이 승리한 모든 전투의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게 프랑스의 개선문, 높이 50m, 폭이 45m입니다. 자, 그게 바로 고대 로마 시절의 티투스 개선문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콜로세움으로 이동하기 전에 2000여 년 전에 건설된 도로를 밟고 지나갔는데요.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듯이 그 당시에도 포르 로마노 지구에서 콜로세움으로 이동을 할 때 빗방울이 떨어져서 우산을 쓰고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2000여 년 전 고대 로마 시절에 그 도로를 건설할 때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아주 판판한 돌을 도로 건설에 사용을 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도로 토목 기술력에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길이 도로가 전혀 질퍽거리지 않고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이지만 그 당시에 판판한 돌로 포장된 그 도로가 바로 세계 제국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도로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을 복속하고 그런 도로들, 판판한 돌로 구축된 도로들을 주변 복속한 국가, 정복한 국가까지 로마에서 정복한 국가까지 도로를 깔았는데요. 단 복속된 나라들 간에는 도로를 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속된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어서 정복 국가인 로마에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속된 나라들 상호 간에는 도로를 깔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주변 국가들로 도로를 깔았지 복속된 국가들 간에는 도로를 깔지 않다 보니까 그 도로 어디에 서든지 간에 다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판판한 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구축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세계 최강 군대 로마 군대와 군수물자들이 신속하게 그 주변 국가들로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뭐 잘 아시다시피 동원할 수 있는 거기에 관중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입장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금투사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생사를 걸고 금투 경기를 했었고, 때로는 금투사들이 맹수들,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었고요. 자, 그곳이 바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입니다. 자, 콜로세움은 개관 행사를 할 때 무려 100일 동안 계속해서 금투 경기, 그 다음에 맹수들을 풀어 헤쳐가지고 금투사들과 싸우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개관 행사 100일 연속 계속 했을 때 죽었던 금투사들이 100여 명, 그 다음에 맹수들이 한 5천여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투사들이 굉장히 용맹하고 무공이 출중하고 그랬을 금투사들인데요. 금투사들 100여 명이 죽고 그 다음 맹수들 5천여 마리가 죽었다고 하니까 대략 일당 100은 안 되더라도 1당 50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사 한 명당 맹수 한 50마리와 싸워서 맹수 50마리를 죽이고 금투사도 장렬히 전사하고 이런 숫자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시민들에게 흥분과 전율을 느끼게 했던 생사를 걸고 싸우는 검투 경기. 그래서 그 콜로세움 개관 행사 때 100일 연속 검투 경기가 있었는데 검투사 100여 명이 사망하고 맹수 5천여 마리가 죽었었다고 합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 그런 것을 즐기는 로마 시민이나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로마 황제들의 그런 인간의 잔인성에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어떤 황제, 프로부스 황제 시절에는 로마의 프로부스 황제, 지금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로마의 프로부스 황제 시절에는, 자, 비가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프로부스 황제 시절에는 어느 정도 잔인했냐면 굶주린 맹수들, 사자나 뭐 이런 그 하이에나, 표범 이런 맹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맹수들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배고프게. 배를 쫄쫄 굶긴 상태에서 콜로세움 검투 경기장에다 풀어놓습니다. 동시에 100여 마리수가 100여 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100여 마리의 굶주린 맹수들을 그 경기장에다가 풀어 헤쳐놓고 검투사들과 생사를 걸고 운명을 걸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굶주린 맹수들이 달라드니까 검투사들이 정말 살아나기가 쉽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잔인하게 검투사들이 희생이 됐고, 또 그걸 즐기는 로마 시민들, 그 인간의 잔인함에 참 씁쓸한 생각이 들고, 또 그걸 정치적으로 선전선동 도구로 사용했던 그 로마 황제도 참 인간의 잔인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0여 년 전에 다 아시다시피 군부 독재 시절에 3S라 해가지고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 3S를 통해서 국민들을 즐겁게 만들어 가지고 독재 정치를 잊게 만드는 그러한 3S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크린, 즉 영화 산업, 그 다음에 성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즉 섹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포츠. 그래서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한 거 아닌가, 이런 설들도 있죠. 여하튼 3S 정책,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 독재 정치에 한가하지 못하게 하고, 독재 정치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걸 즐겨라, 일종의 우민화 정책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우리 한 40여 년 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듯이 로마 시절에도 그 잔인한 검투 경기에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게끔 해서 전율과 흥분을 느끼고, 그 로마의 정치, 독재 정치에서는 독재 정치에 대해서 항거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말게 하는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화 보시면 스파르타쿠스 아실 겁니다. 스파르타쿠스, 검투사 출신의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가 반란을 일으킨 게 기원전 73년 무렵인데요. 기원전 73년 무렵에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 출신의 그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 세계 최강 로마 군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아실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검투사들이 생사를 걸고 오락거리에 사용되는
이용되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그 대우를 받았던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 그게 바로 기원전 73년경의 스파르타쿠스 반란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미국 드라마 또는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빗방울이 약간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벤츠 승합차를 타고 단체 관광을 했습니다. 한 10인승 정도 되는 벤츠 승합차를 타고 시가지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는데요. 제일 먼저 뭐 진실의 잎, 그 다음에 대전차 경기장, 그 다음에 트레비 분수, 그 다음에 판테온, 뭐 이런 데를 보고 나서 점심 식사로 이탈리아 정통 피자와 또 이탈리아 정통 마르게리타 피자와 또 이탈리아 정통 스파게티를 점심으로 먹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실의 잎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실의 잎은 어떤 성당 앞에 출입문에 하신 얼굴을 한 석상이 있습니다. 어떤 성당의 출입문에 하신, 괴물같이 생긴 하신이라는 그 얼굴을 한 석상이 있는데요. 그 하신의 입에 손을 넣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손이 잘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은 손이 안 잘리는 뭐 그러한 전설이 있는 게 바로 진실의 입인데요. 과거에 로마 시절에는 지금이나 과거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과세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허위로 제출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과거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어느 시대에나 세금을 탈루하는 조세 포탈이 있어 왔는데요. 그 고대 로마 시절에도 세금을 과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게끔 하고, 만약에 세금을 제대로, 과세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했다, 즉 허위로 제출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범 케이스, 뻔보기 시범 케이스로 진실의 입에다가 그 손을 넣게 해가지고 손목을 절단을 시켰던 시범 케이스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한 공포 정치도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데 한 축을 이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손을 거기에다 넣고 뭐 질문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손목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진실의 입이라고 칭합니다. 실제 가가지고 손을 넣어봤는데요. 넣을 때 그런 전설을 듣고 넣은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대전차 경기장입니다. 대전차 경기장은 아까 콜로세움은 관중 수용 인원이 5만 명 정도, 잠실 종합운동장이 한 5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이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콜로세움의 수용 능력인데요. 그것의 5배에 해당되는 25만 명, 약 2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대전차 경기장입니다. 대전차 경기장. 자, 이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영화 배너, 또 글래디에이터, 영화 배너 또는 글래디에이터에 보시면 이두마차, 사두마차 전차가 경주를 펼치는 거 연상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곳에서 이제 과거에 대전차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서기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했는데요. 그 전에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었던 그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됐던 장소가 바로 대전차 경기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차 경기장에 이제 딱 가보면 언덕이 크게 두 군데 언덕이 있는데요. 한쪽 언덕은 황제궁과 귀족들의 대저택이 있었던 곳이고, 또 반대쪽의 언덕은 서민들의 열악한 주택들이 있었던 곳이 다른 쪽의 언덕입니다. 자, 계속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차 경기장을 둘러보면서 영화 배너와 글래디에이터의 그런 명장면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갔던 곳이 트레비 분수입니다. 트레비 분수 워낙 유명한 곳이죠. 트레비 분수는, 자, 트레가 이탈리아로 트레가 셋이란 뜻입니다. 자, 영어로 3, 한국어로는 셋, 그리고 중국어로는 이얼산, 이게 하나 둘 셋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이찌니 산시고, 뭐 이런 숫자 발음이 있는데요. 자, 트레비는 이탈리아어로는 셋이란 뜻입니다. 트레가 셋. 그 다음에 비는 거리란 뜻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삼거리란 뜻이죠. 트레는 셋, 비는 거리. 그래서 삼거리 분수대. 그것을 트레비 분수라고 하는데요. 트레비 분수는 뭐 영화 오드리 헵번 주연의 로마의 휴일, 이런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트레비 분수에서 분수를 향해 등을 돌리고 동전을 돌리는 그러한 게 있죠. 자, 자신의 등을 분수 쪽을 향해서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하나 던지면 다시 로마로 또다시 올 수 있고, 둘을 던지면 연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셋을 던지면 연인과 헤어진다라는 속설이 있는 트레비 분수의 동전 던지기가 있는데요. 워낙 이탈리아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뭐 과거에 고대와 중세 시절에 세계의 중심이었다 보니까 다들 로마에 가면 다시 한번 로마에 오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동전을, 자신의 등을, 분수대를 향해서 등을 돌린 상태에서 동전을 하나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고, 둘을 던지면 연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셋을 던지면 연인과 헤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 그 트레비 분수대의 동전 던지기입니다. 다들 거기에 동전을 던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동전이 쌓이고 쌓인 게 엄청난 로마 관리 당국의 재정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세워 놓겠습니다, 자전거를. 자, 이곳에, 자, 미세먼지, 저녁 8시 9분입니다. 저녁 8시 9분. 미세먼지가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미세먼지가 안 거쳐서 좀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런지 최근 며칠과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탠드, 또 조깅로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썰렁합니다. 완전히 썰렁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조깅로도 한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밖에 안 보이고, 스탠드에는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비가 지금은 또 이제 거의 그쳤는데요.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저녁 한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 전광판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8시 10분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의 입과 대전차 경기장, 그 다음에 트래비 분수, 트래비 분수를 해서 동전을 던진 다음에 바로 옆에 한 100 몇십 년 전통, 100 몇십 년 전통의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가 바로 트래비 분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젤라또 아이스크림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하나의 가격이 한 3, 4천 원 했던, 한 3천 원 내외였던 것 같은데요. 네 식구가 같이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사서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온 것이 이제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든 신이란 뜻입니다. 모든 신, 그리스어로 모든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판테온을 갔었는데요. 그 판테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인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 있지 않습니까? 돔 모양, 그 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 직경이 42m입니다. 그런데 그 판테온은 그것보다 1.3m가 더 깁니다. 그래서 판테온의 그 돔 직경은 43.3m입니다. 43.3m의 돔인데요. 전 세계 건축물들 보면 제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갔을 때도 지붕이 돔 모양이었고, 우리나라 여의도의 국회의사당도 지붕이 돔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에 지어지는 그러한 돔 모양의 지붕은 대부분 철근 구조로, 철근으로 그 힘의 분산을 이제 추구하고, 건축공학적으로 이제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철근 구조를 거기 안에 사용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고대 로마 시절에 그 돔은 철근 구조가 아니고 순수하게 돔으로 다리들도 보면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널 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브릿지도 이렇게 과거에 다리들을 보면 돔 모양으로 해가지고 힘을 분산시켰듯이 그 세계 최대 규모의 대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의 지붕 돔도 그 철근 구조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그야말로 돔으로만 힘의 균형을 유지했던 게 성 베드로 대성당의 지붕 돔이듯이, 그게 직경이 42m 42m인데요. 판테온은 그보다 직경이 1.3m가 더 긴 43.3m였습니다. 그래서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든 신들이란 뜻인데요. 중요한 별들의 신을 모시는 용도로 그 판테온 신전을 만들었답니다. 하늘에 있는 별, 스타, 중요한 별들의 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기원전 27년에서 25년 사이에 초대 로마 교황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아우구스투스의 사위인 아그리빠가 바로 판테온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로마는 기원전 700년경에 로마 왕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기원전 한 500년경에는 공화정으로 바뀌었다가 기원전 29년에는 황제정, 즉 제정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 황제정을 시작했던 사람이
제2차 삼두 정치의 최종 승자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즉 로마 황제정 제정이 시작된 게 제2차 삼두 정치의 최종 승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정 제정을 시작하는데요. 그게 기원전 29년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절대 존엄자라는 뜻이죠. 절대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의 사위가 바로 아그리빠인데요. 그 아그리빠가 기원전 27년부터 25년 사이에 중요한 별들의 신들을 모시기 위한 용도로 바로 판테온, 그리스어로 모든 신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판테온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테온의 건축 지붕이 전 세계 철근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돔으로는 직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입니다. 가장 긴 43.3m고 그 다음이 성 베드로 대성당 돔의 직경이 42m입니다. 여하튼 판테온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웅장하고요. 지붕 돔의 중심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내리고 지금도 약간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13년 전 2010년 10월에 로마 투어를 할 때도 비가 약간 내리고 있어서 그 판테온의 지붕의 중심부 거기에서는 비가 약간씩 내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나중에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는 이탈리아가 왕국이 되면서 왕들의 영묘를 거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국왕이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인데요. 그분의 묘도 거기 있고 또 2대 국왕인 움베르토 1세 그리고 그의 왕비인 마르게리타 왕비의 무덤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마르게리타 왕비가 바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2대 국왕인 움베르토 1세의 왕비가 마르게리타인데요. 그 마르게리타 피자가 거기에서 명칭이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누구의 묘도 있냐면 라파엘로의 묘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와 함께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였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그래서 라파엘로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로마 교황 레오 10세 로마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가 바로 라파엘레오고 또 미켈란젤로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인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 12사도 중에 한 분인 성 베드로 세인트 피터죠. 세인트 피터 초대 교황 성 베드로 교황의 무덤 위에 건축된 게 바로 세계 최대 규모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걸 바로 교황 레오 10세의 요청에 따라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가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판테온 구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라파엘로는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거기 판테온에 묻히고 싶다라고 열망을 해와서 그 뜻대로 판테온에 라파엘로의 묘를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국왕인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2대 국왕인 움베르토 1세 및 왕비인 마르게리타 왕비,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거장이자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인 라파엘로, 이런 분들의 묘가 거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판테온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로는 이탈리아의 정통 피자인 마르게리타 피자와 그 다음에 정통 스파게티 이런 것으로 식사를 했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탈리아 정통 원조 피자인 마르게리타 피자와 스파게티를 먹었더니 굉장히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바티칸 시국의 바티칸 박물관을 갔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하면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티칸 박물관에 이제 점심 식사 직후에 갔는데 거기에 입장을 기다리는 그 대기 줄이 약 1km 정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km 줄은 예약을 하지 않은 분들 줄이고 저희는 이제 그 패키지로 갔었기 때문에 예약을 한 줄은 따로 있었는데요. 예약한 줄도 한 200m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m 줄을 섰는데 한 4-50분 기다리다가 입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바티칸 박물관 입구 정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유명한 조각상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한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석상이죠. 석상이 바티칸 박물관 정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현대에 와서 설치를 했답니다. 과거에 르네상스 시절에 그걸 설치한 건 아니고 현대에 와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했던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동상을 현대에 세웠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박물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시스틴 성당입니다. 시스틴 성당은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각 나라의 추기경들이 와가지고 다수결로 교황을 선출하는 곳이 바로 시스틴 성당인데요. 거기에서도 또 핵심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또 벽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이탈리아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밀라노 편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천재 팔방미인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그 그림,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그것은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데 그에 반해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정화 천지창조는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안에 또 시스틴 성당,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인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인 천지창조가 있고 또 이런 미사를 집전하는 제대의 뒷면 벽에 벽화인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인데요.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를 4년 동안 그렸죠. 엄청난 규모의 작품인데요. 천지창조 4년 동안 천장화를 그렸습니다. 목이 막 이렇게 하고 그리니까 엄청나게 신체도 근골격계 질환이 초래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대작인 천장화 천지창조를 미켈란젤로가 완성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데 새로운 교황이 천지창조 천장화가 완성된 때로부터 22년 지나서 다시 불러서 미켈란젤로를 다시 로마로 불러가지고 다시 천장화가 그려진 그 시스틴 성당의 미사를 집전하는 제대의 뒤쪽 벽에 벽화를 또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인데요. 최후의 심판에는 약 30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다 나체로 나오죠. 나체. 그러다 보니까 미켈란젤로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파로 오해를 샀고, 그래서 종교 재판에 회부될 위기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사일생으로 종교 재판까지 가진 않았었죠. 그 다음에 그 나체로 300여 명의 인물들이 최후의 심판 그림에 묘사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황의 의전 담당 비서였던 체세나 추기경이 미켈란젤로를 혹평을 했었죠. 완전 이건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쳤던 마틴 루터 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를 모독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인물들 300명을 전부 다 나체로 그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미켈란젤로는 통쾌하게 복수를 했죠. 통쾌하게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 그리스 신화에 미노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미노스는 그 뱀에 휘감겨 있고 또 귀가 당나귀 깁니다. 뱀에 이렇게 휘감겨 있고 스네이크 뱀에 휘감겨 있고 귀가 당나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괴물처럼 좀 하고 있는 게 바로 미노스인데요. 미켈란젤로를 비판했던 교황의 의전 담당 비서관인 체세나 추기경을 그 미노스처럼 그렸습니다. 300명, 거기 묘사되어 있는 300명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체세나 추기경을 거기다 삽입을 했는데요. 그 미노스처럼 그려가지고 그 최후의 심판 그림에 우측 하단에다가 처박아 가지고 그려놨습니다. 뱀에 감겨 있고 귀가 낙이 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의 미노스처럼 체세나 추기경을 묘사해 가지고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라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단테의 신곡, 나중에 이제 피렌체 편에서 단테의 신곡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단테의 신곡에도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곳은 천국,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가는 곳은 연옥, 그 다음에 가장 그 징벌로서 가는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 3단계가 있듯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최후의 심판도 천당, 연옥, 지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체세나 추기경은 저 그림의 우측 하단인 지옥에다가 미노스 모양을 한 모양으로 뱀에 휘감겨 있고 나귀의 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체세나 추기경을 묘사해 가지고 우측 하단에 지옥에다가 묘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미켈란젤로가 자신을 비판했던 체세나 추기경에게 통쾌하게 복수했다라는